숨가쁘게 이어지던 북한의 대남 공세가 어제와 오늘은 숨고르게 들어간 양상입니다.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이후에 북한은 대내외 선전 매체 등을 통해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고위급의 공식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현철 장관,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이제 사흘 만에 오늘 사표가 수리된 건데 그만큼 청와대의 고민이 깊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전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째로는 현 상황에 대해서 그 책임을 통일부 장관 한 명한테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 측이 폭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 관리가 일단 급선무였다. 그래서 그런 상황 관리를 하고 또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곧바로 사의를 사표를 받았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시간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 믿으면은 끝까지 가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왜 사의를 표명했는지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노력해왔던 점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최소한의 그런 점은 갖추고 떠나보내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에 나름 한 1년 이상 노력한 측면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평가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정도의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청와대는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좀 시일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 이제 이 사의를 수용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어제 문 대통령이 김현철 전 장관과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입장을 경청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요. 좀 안타까움을 표시했을 거예요. 김현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좀 개별 관광을 좀 추진하고자 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좀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좀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제재를 북한에게 좀 인도주의적인 차원 문제로부터 좀 먼저 시작을 해서 제재를 풀려는 그러한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러한 폭발 사건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대통령께 많이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만찬까지 하시면서 저렇게 좀 다독이시고 얘기 들어주시는 건 너무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당에서도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당신 대북전단 막지 못하고 뭐 했어? 이런 얘기들. 또한 당신이 통일부 장관 됐으면은 학자 때 주장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관료들한테 너무 휘둘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차원의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냐라는 그러한 여권 내에서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대통령의 위로와 김현철 장관의 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여권뿐 아니라 햇볕 정책을 추진해왔던 옛 원로 인사들로부터도 이 통일부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현철 장관 또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것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현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거듭 밝히기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이제 통일부 장관 이제 공석이 됐고요. 상당히 지금 남북관계 엄혹한 시기입니다. 자,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통일부 장관 그렇다면 그 물망엔 또 이제 누가 오르고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은 이렇습니다. 지난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견인해냈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전 실장 가장 유력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설훈 의원, 이인영 전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 또 우상호 의원, 홍익표 의원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가운데 누가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모두 정치인들인데 향후 이 어떤 남북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정치인 장관의 가장 장점은요. 관료들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과 청와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고 아주 저돌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보세요.
아주 정말 법무부를 확 휘어잡고 여당에서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인 장관 괜찮은데 그래도 현재 지난 4년 동안 3년 지났죠. 지금 4년 차 됐는데 그동안 많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좀 야당에서는 쇼만 한 것이 아니냐,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의 통일부 장관은 네. 좀 명백한 어떤 통찰력도 좀 있고 학자로서의 그러한 것도 있고 또한 실질적인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통일부 장관을 정치인으로 좀 시키겠다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우려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좀 푸는, 그래서 북한을 좀 지원하는 쪽에 좀 더 방점을 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기 통일부 장관은요,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미국을 많이 설득했지만 핵 포기 없이, 핵 폐기 없이 대북 제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 명백한 입장과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원칙론적인 얘기를 북한에 얘기도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통일부 장관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현 상태를 북한에 전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행동으로 움직이게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좀 보충해 드릴게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라인 통일부 장관들은 이랬던 것 같아요. 북한에게 잘못된 사인을 준 거죠.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핵 포기 없이 어떠한 그러한 뭐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면 대북 제재를 약간은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독자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라는 잘못된 사인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제 배신감과 배반감을 느껴서 도대체 지난 4년 동안 니들 뭐 했냐라는 식으로 해서 저런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전문가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대책 만들어서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은 꼭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지 꼭 장관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문가가 꼭 통일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것도 고정관념에 해당이 되고요. 과거의 장관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권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장관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대통령이 꼭 지시해서 일을 하는 게 장관은 아니거든요. 그럼 자기가 일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대통령을 보호하면서도 일을 좀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정리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앞에서 저돌적으로 돌파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통일부 장관이 뭔가 좀 일을 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는 배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정치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아마 결론이 도달해 가면서 정치인 장관 후보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는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 통일부 장관은 제일 존재감이 없는 장관이죠.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북 화해 국면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는 통일부처럼 존재감 없는 부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섰을 때 남북 관계 최악이었잖아요. 그때 통일부 아예 없애겠다고 했었어요.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수 야권에서 다음번에는 통일부 없애버립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도 아마 그런 맥락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철학에 관한 부분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물망에 오르는 후보원들도 그런 측면에서 통일관이라든가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소신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후보가 됐으면 좋겠느냐, 장관이 됐으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여권에서는 제일 선호되는 인물일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민간 분야 통일운동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통일부 장관을 맡을 수 있을까? 약간 좀 갸웃한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 같으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상대적으로 그 뭐랄까 서른 의원이 제일 무게감이 있기는 하지만 서른 의원 쪽보다는 이인영, 우상호, 홍익표 의원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하마평에 오르면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이 잘 안 되잖아요, 장관.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정권 들어서는요, 이렇게 좀 하마평 오른 분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간보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저 김성환 평론가님께 질문 2가지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짧게 네. 드릴게요. 김현미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적절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가장 제1의 임무는 집값 안정화인데 과연 이 정부 들어서 집값 안정화 됐는지, 김현미 장관이 업무를 제대로 잘 못한다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통일부 장관이 청와대 그러니까 안보수석실의 어떤 의중에 반하는 독자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현철 장관을 축사장관, 하는 일 없이 축사만 하고 다닌다라고 여권에서부터 좀 비아냥거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현철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정치인 출신 장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쁜 질문은 아닌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무슨 총선 선거 토론하는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 답변해야 되는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한데요.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김현미 장관이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덕목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관은 자기가 뭔가 일을 만들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1의 덕목이다. 그게 또 대통령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덕목의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차기에 누가 된다 하더라도 뭐 김현철 장관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렇게 일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 정무적 감각이 있는 정치인이 네. 상대적으로 지금 물망에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또 표현을 드렸는데 국가안보실의 입김이 강하죠. 그래서 지금 김현철 장관 한 명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네. 국가안보실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저는 그 지적이 과히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외교안보라인까지 다 이번에 전면 교체해야 한다 네.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동안에 미국하고 계속 이 한미 동맹 관계를 만들어 오면서 뭔가 협의를 해왔던 주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바꿨을 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예요. 원래 그 관계들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그때 논의된 사항들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네.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현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서 앞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 국면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불안한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더 강경하게 나가면 북한은 진짜 ICBM 쏘고 SLBM 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정말 더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을 설득하는 모습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정치적 명분은 가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외교 안보 라인 전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비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요. 김 평론가께서는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그렇다면 장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꿔야죠.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네. 정권이 해왔던 북한 문제,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문제, 이것이 과연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고 어떠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놨느냐라고 봤을 때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안보 라인을 네. 계속 유지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외교 안보 라인이 미국을 설득을 잘 했습니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파국으로 몰고 가지고 이러한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외교 안보 라인은
일단 좀 바꿔주는 게 분위기 쇄신과 북한에게 새로운 사인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대통령께서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정의용이라든지 서훈 원장이라든지 이름을 공개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을 불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바꿔서 분위기도 쇄신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정책 추진하고 그렇게 좀 한번 분위기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분들에게 기대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남북관계는요. 제일 편한 방법은 이전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그냥 남북 간에 군사적 대치하고 대립하면 됩니다. 북에서 미사일 한 방 쏘면 우리도 같이 한 방 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전쟁 위협의 상태에서. 그래서 화해협력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흔히들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차를 타고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섬나라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도 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화해협력과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한미공조가 너무 찰떡공조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북쪽에서 왜 불만이 있습니까? 미국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편에 우리가 서서 대북제재 못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북제재 못 푼 것, 우리는 좀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미국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는 비핵화 진전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북쪽이 비핵화를 완전히 진전시키지 않는 한 대북제재 못 풀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한미공조가 오히려 더 잘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단독으로 뭔가 대북제재 그거에서 또 굴하지 않고 개성공단 문 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그냥 인적 교류 다 가능하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으면 이런 문제 아마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건 되게 위험한 발언 같아요. 오히려 미국과 협의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한미 워킹 그룹을 여권에서 탓하는 것도 그런 맥락일 텐데 그런 채널들이 잘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미 관계를 유지해왔던 그룹들을 다 전면 교체를 한다거나 쇄신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렇게 하는 게 꼭 지금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일까? 이걸 좀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워킹그룹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 수장님 대답까지만 짧게 들어볼게요. 아니요, 저는 그 부분보다 워킹그룹 그분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긴밀하게 협조하고 결정 내린 걸 그대로 하는 것은 맞죠. 거기서 불협화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수단과 목적을 분명히 저는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좀 혼돈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성공단을 왜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왜 합니까? 대화를 왜 해야 됩니까? 북한의 핵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그 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이끌어내는 게 그리고 우리 목적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셨습니다. 햇볕 정책, 북한이 주는 선물은 트로이의 목마다. 트로이 그 목마 안에 우리가 북한의 개혁 개방, 민주화, 인권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그래서 북한이 체제가 변할 수 있고 통일이 될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한 거지 단순히 선물만 주고 대화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남북관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북미회담, 남북회담, 평양 가서 연설하시고 그러한 모습만 보여왔지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었으니 이번엔 좀 사람을 바꿔보는 게 어떠냐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